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병력 이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북러 간의 군사 밀착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 지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꽤 규모가 큰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수로만 치면 한 12,000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북한이 1개 여단이 병력이 한 3,000여 명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4개 그 여단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한 1차로 이제 1,500명 정도가 이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여단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병력일 텐데 보면은 이제 청진, 함흥, 무수단 이 지역에서 지난 10월 8일부터 이제 13일 사이에 이동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네. 러시아 그 태평양 함대에 소속된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에 여기 인원들이 분승하고 이동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동한 인원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 안쪽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4개의 지역에 분산돼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뭐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그다음에 블라고베션스크 이제 요 지역 한 4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는 이건 뭐 국정원 발표는 아닙니다만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조종사들이 그쪽에서 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파병하는 것은 아마도 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습니다. 뭐 이게 참전이 처음이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참전은 여러 차례 했었고 뭐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이미 참전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제공했던 무기들을 단순히 탄약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실제 운영 요원들이 가서 그 네. 교전까지 같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미 북한은 참전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렇게 대대적인 병력이 파병이 되는 건 솔직히 예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북한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시 여기고 국가의 사활이 여기 걸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권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파병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파병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이 공개를 했고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요. 결국은 저 인원들이 북한이 맞다면 네. 사실 이제 지금 체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북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쪽 러시아 쪽에 있는 현지인이 이제 야쿠티아 여기가 이제 야쿠티아 공화국 여기가 튀르크계고요. 네. 그다음에 부라티아 공화국이 몽골계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면은 좀 그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뭐 아시아계이긴 하지만 약간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되려 이제 우리 저 북한 사람들은 부라티아 쪽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위장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현지 러시아군으로 위장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면 예. 저 영상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좀 입수를 했을까요? 저것은 사실은 안쪽에 네. 그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협력하는 혹은 서구 쪽에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즘 시대에 사실은 저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뭔가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핸드폰만 갖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네. 특히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저기는 지금 김정식 제1부부장 아까 사진 잠깐 지나갔는데 이게 8월에 아까 사진이 찍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현지에 방문해서 지난 8월에 현지에 방문해서 KN-23 미사일 발사하는 것들을 현지 지도했을 때 사진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나갔던 사진이.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계속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아마 국정원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장갑차는 아까
그 작년 7월, 올해 7월에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북한이 이미 현장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사실 우리 그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그냥 관심을 크게 안 가지셔서 그렇지 이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정보들은 나오고 있었고 이제 사실은 이제 파병까지 이어지는 것 사실 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여태까지 김정은의 행동 그다음에 북한의 지난 7, 8, 9월에 다소 잦아진 도발 행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게 북한이 모든 역량을 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네. 쏟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그간 그 북한군 파병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병력 규모라든지 어떤 부대가 갈지 좀 관측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좀 밝혀졌습니다. 폭풍군단. 이 어떤 부대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폭풍군단이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정식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네. 북한 특수작전군입니다. 특수작전군. 그래서 별도의 군종으로 이제 이 특수부대가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되게 세간에는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우리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거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가 무슨 20만 명이다. 근데 20만 명이 실제 다 특수부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 특수작전군에 해당하는 병력은 6만 명 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아마 좀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과거 옛날에 특수 8군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만을 모아놔서 이제 군단을 조직해놨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의 다 특수부대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번개, 벼락, 우레라고 불리는 세 종류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번개는 경보병 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경보병 여단들은 뭐 헬멧이나 이런 거 안 쓰고 뭐 이렇게 무늬액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군장 짊어진 다음에 달려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경보병의 모습입니다. 요게 4개 여단이 육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벼락 이거는 저격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저격총 갖고 저격하는 그게 아닙니다. 네. 북한에서 저격병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우리 특공부대와 유사한 부대를 저격부대라고 부르는데 이 저격병 여단이 육군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레가 항공육전대 그냥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 이게 이제 3개의 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여단으로 육군의 특전부대가 구성이 되고 공군에는 항공저격여단 2개 여단, 그다음에 해군에는 해상저격여단 2개 여단, 그다음 그 이외에 상륙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서해 5도를 노리는 그런 부대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악부대 이렇게 부대들이 존재해서 최소한 16개 이상의 부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전선에 어떻게 투입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전부 특수부대로만 다 구성해서 보낼지 아니면은 일종의 이제 만약에 이런 겁니다. 한 전선을 맡아야 된다, 한 지역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은 특수부대도 당연히 특전부대도 필요하겠지만은 네. 일반 기계화 보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장 포병 화력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 1개 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 저 1만 명 정도가 사단 1개에 해당하는 정도 편제가 될 텐데 네. 네. 사단 하나에 뭐 특전여단 그 다음에 기계화 보병 혹은 기갑여단 뭐 2개, 그 다음에 혼성으로 해서 그다음에 포병여단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서 한 지역을 맡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러시아가 고전하는 지역, 병력이 부족해서 고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본토로 들어온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러시아 방어를 위해서 아예 그 한 전선의 일부분을 맡아서 네. 아예 작전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로 지금 우리가 생각되는 전장터 안에서 교전하는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네. 차라리 러시아 영토 내에서 교전을 하는 것이 실제 러시아의 필요에도 더 맞고 그다음에 이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에게 뭔가 더 많은 것을 해준다는 그런
그런 관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북한군이 일각에서 북한군이 좀 총알바지, 희생양이 되진 않을까 이런 또 분석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 전장은 그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됐을 때는 막 장갑차, 막 그 탱크 해가지고서 막 우르르 들어가면서 소위 이제 대대전술단이라는 굉장히 기동 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치 우리 뭐 1차 세계대전 때 참호 전투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긴 저지선에서 교전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보통 싸우냐 하면은요. 이 러시아가 굉장히 독특한 이 교전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예. 그 일회용 부대, 그다음에 전열 부대, 돌격제대 그리고 네. 이제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제가. 네. 일회용제대, 특수제대, 돌격제대, 전열제대 이렇게 4개로 와요. 아, 그래서 뭐냐면 예. 일회용은 아시다시피 가서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냥 적이 이제 왜냐하면 방어진지에서 나와서 이제 이걸 찾아내려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적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지만 여기 있는 공격하는 측에서는 어디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특수제대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막 화력으로 이제 막 제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백인 돌격제대가 가서 거기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열제대가 들어와서 같이 완전히 여기를 전부 장악을 하는 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그럼 내가 만약에 뭐 러시아라면은 그냥 일회용제대에다가 북한 투입해가지고 싸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파병이 되거나 월남전 같은 경험 같은 때 우리 병사들 함부로 당연히 희생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지역을 맡아서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나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과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적인 제도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고 해서 한 지역을 우리를 네. 맡아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능성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무슨 뭐 특수 뭐 돌격 이 중에서 돌격제대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훈련도 잘 되고 특수한 존재인데 러시아군 안에서도 뭐 특수 그 뭐라고 그럴까 공수군 아니면은 이제 해군 보병 여기에만 되게 제한된 인원이 돼가지고 싸우기 힘든 상황인데 그 용도로 북한을 보낼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이제 현지의 언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그거는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독립된 제대로 해서 한 지역을 맡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앞서 국정원에서는 이 북한 군인들이요, 그 러시아 무기 그리고 군복을 또 지급받았고 그리고 위조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건 사실은 국제사회의 반발이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의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북한은 모두 다 관련된 걸 다 부인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러시아 뭐 우리 북한에서 심지어는 포탄 무기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당연히 병력을 보냈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 확인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 북한군의 활동도 러시아 영토 내로 제한되지 않을까. 그 어떤 조금 더 기밀 누출 이런 걸 상대적으로 더 막으려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뭐 쿠르스크나 이쪽 지역처럼 실제 러시아 영토인데 이걸 지켜야 되는 지역으로 그 제한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도 일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예. 뭐 우리 정보당국의 발표에 러시아는 아직 침묵 중이고 입장 발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북한군이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어떤 참전 경험으로 인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대적인 뭐라고 그럴까 병력 전체 규모로서 실전 경력 쌓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은 달리 생각해 보면은요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꾸준히 전쟁을 쫓아다니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었다고 대략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고 있으면은 1973년에 욤키푸르 전쟁 우리 제4차 중동전이라 부르는 이 전쟁에서
사실 이 용키프르 전쟁 자체가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칼날을 간 다음에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집트와 시리아의 그 교육 훈련을 위해서 북한 교관단이 갔습니다. 요즘 뭐 조종 교관들도 있고 뭐 기타 이제 특수 장비들 하는 교관들도 있고 그랬는데 전쟁 직전까지 수준이 안 올라오니까 조종사들은 아예 참전을 해버렸어요. 예. 참전을 해서 실제 이스라엘 공군과 교전한 뭐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전선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교관단을 보내서 심지어 그것이 교전까지 하는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 이전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시리아 내전 당시요. 시리아 내전 당시 2011년부터 이제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화학무기 공격 때 그때 북한군 군관들이 가서 이 화학무기 투하를 도왔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네. 자 그다음에 2015년, 16년 이때 이 시기가 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 그 북한의 부대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작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당시 이제 시리아 반군 측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뭐 화면에 나왔지만 리비아, 우간다, 뭐 콩고 이런 지역에 군사 교관들이 파견됐는데 저 교관들이 말이 교관이지 실제 이제 현지에 있는 병력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투입되는 그런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군 내부의 엘리트들에게 그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천안 폭침 당시 사군단장했던 김격식 같은 경우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욤키프르 전쟁 준비를 하는 그때 시리아 쪽에 계속 투입이 돼가지고서 오랫동안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지금 북한군의 소위 차기 엘리트들이 저런 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북한군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우크라이나전 상황 어떻습니까? 아까 일부 지역에서는 좀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 상황이 러시아에서 대규모 복력을 좀 필요로 할 정도로 좀 미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은 지금 어느 한쪽이 이렇게 크게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고전을 했다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러시아 영토로 진공하는 그 이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초기에 한 2, 3주 정도 동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전선을 넓혀놓고 이제 영토를 확보했지만은 되려 지금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군도 병력이 좀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렇게 북한군이 추가 투입된다라는 내용에 젤렌스키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는 것도 바로 저런 데 있습니다. 사실 뭐 10,000명 정도 병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저것이 이제 한쪽 전선에 한쪽 지역에 투입이 돼서 작전을 할 경우에 상당히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북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EU의 추가 대북 제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뭐 대북 제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네. 않습니다. 원래 이런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은요 실효가 이게 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되게 가하기 시작한 게 한 2010년대 이제 초 11년, 12년, 13년 이때부터 쭈르륵 압박이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한 2017년, 18년 이때부터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EU가 뭔가를 하는데 당장 이게 영향을 직접 가진 않겠지만 앞으로 2, 3년 뒤에 더 크게 북한에게 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북한의 행동을 막기에 네. 충분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결국 뭔가 좀 다양한 방법들을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자기들의 또 무기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파병을 계기로 인해서 무기 체계가 좀 더 발달하거나 발전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인 거냐? 아까도 잠깐 우리 그 국가정보원 발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은요. 7월에 그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군의 신형
대전차 장갑차가 발견이 돼요. 네. 이게 2018년에 처음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이 네. 현지에서 러시아 측에서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도 분명히 굉장히 장갑차도 많이 만들고 진짜 무기 체계 만들어서 이골이 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그 북한제 무기를 가져서 쓸 만큼 생산 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북한은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들이 있습니다만 KN-23은 앞으로 대한민국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일이에요. 단거리 미사일인데 북한 이제 화성 11가라고 부르고요. 이 화성 11가를 현장에서 이제 발사를 해 보면서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는데 작년 말에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 1차 납품분, 네. 그래서 한 50발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보면 명중률이 지극히 낮았습니다. 어. 지극히 낮고 거의 이제 물론 2달 만에 소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2차 납품분이 아마 여름 정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부터 발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사진 보시면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김정식 그 제1부부장 미사일 쪽 관장하는 이 인물이 지금 8월에 들어가서 그 러시아군과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냐면 결국 이 미사일 성능 개량을 실제 현재 발사 성과 이걸 바탕해서 성능 개량을 꾸준히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그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북한의 지금 현재 군사 무기 지원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핵 기술이나 무기 기술을 또 이전할 그럴 어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자,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하던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러시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게 직접 넘겨줄 일은 없을 것이다. 예. 라는 네. 것이 대부분의 맥락이었는데 자 저렇게 해서 본격적인 참전이 돼서 파병까지 하는 상황이 되면은요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맥락이 저렇게 되면은 자 분명히 북한 측의 희생자가 대대적으로 나올 거고요. 네. 결국 그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라도 러시아가 상당히 관련된 기술들을 제공해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국제 질서의 가장 기반이 되는 NPT 자체가 핵과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거 혹은 무기 이전 이런 것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런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외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정을 하겠습니다만은요. 네. 저 정도로 북한이 자신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피와 살을 갈아 넣어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도 아마 이렇게 노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많은 군사 지원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이제는 정말 지극히 높아졌다라고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이요.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평양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외양상은 우리가 보유하고 운용하는 드론과 유사하고요. 유사하다. 유사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텐데 북한이 지금 저것이 마치 그 평양에서 삐라를 뿌렸던 드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무슨 뭐 삐라통이 달려 있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기계 저게 되게 탑재 용량이 되게 작은 드론이에요. 보시다시피 저 차량 위에 간신 실리는 굉장히 소형 드론입니다. 소형 정찰용 드론이고 안에 페이로드도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거는 뭐 투하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땐 저런 드론들이 접경 지역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전략 자산들을 정찰을 하다가 뭐 일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다 놓고 평양 그 삐라 살포와 지금 무리하게 연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북한이 제시를 하겠죠. 근데 지금 저 정도로 해서 뭐 며칠 전에 뭐 증거가 있다라고 김여정이 큰 소리를 떵떵 쳐놓고 나서 네. 막상 공개한 거는 그냥 드론 사진만 하나만 딸깍 공개해놓고 뭐 내부 안에 이런 것도 제대로 분석도 안 해놓고 한 걸 보고 있으면은 북한도 약간 좀 궁색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 얘기를 하셔서요. 앞서서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책임지라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얘기하겠다 이런 의도로 파악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북한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대화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 예.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트럼프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위기를 고조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 트럼프와의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지금 파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군사 역량은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굉장히 조절하기 위해서 북한도 나름 스텝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우리에 관한 비난과 그다음에 긴장의 수위를 높이려는 행동을 하겠지만은 자신들의 병력이 이제 그것도 정예 병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한계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 문화, 특히 이제 자신들이 불리할수록 더욱더 공세적인 그런 행동으로 전환하는 위약을 떠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도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이요. 군사 분계선 부근에 전술도로를 확대 또 초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네. 보면은 자 북한이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작년 말 정도부터 야 우리는 이 한 민족이 아니다, 다른 나라다, 적대하는 국가다. 네. 그 서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랑 우리는 단절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쇼 열심히 했죠. 막 폭파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요새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새화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뭐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 요새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지금 병력 지금 되려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 여기 이 휴전선 전체를 뭐 이 지역을 뭐 사람을 하나씩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간에 병력 이동이나 진지 이동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 도로가 잘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려면은 되려 이런 전술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GOP 전방 지역에 보고 있으면은요 전술 도로들이 쭉 돼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어디 뭐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도로 들어온다 거기에 전부 다 하나하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기동타격대가 투입돼가지고 해서 들어가서 제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국경 요새화로 네. 가는 그런 그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금 국경선 포병부대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안포 포문도 개방한 상태고요. 예. 이러한 동향을 보면 예. 쓰레기 풍선 같은 어떤 저강도 도발 말고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려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북한은 더 위약을 떠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사실은 이때 제일 확실한 것은요.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적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제기를 못할 만큼 그쪽 지역은 완전 초토화를 시켜야 아마도 북한이 그 또 다른 도발을 상상도 못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예. 우리 정부에서는 참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지 전략이 필요한지 짧게 좀 짚어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일단 우리 국익, 우리 안보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북한의 계속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는 가운데 이 북한을 감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해외를 통해서 자신의 국력과 역량을 높여나가는 활동은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걸 막아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력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국가정보기관도 아마 활약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